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겨울밤 한양의 북촌 마을에는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단다.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은 눈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렸고 으리으리한 조대감댁의 높은 담장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듯 굳건히 서 있었지. 그 거대한 저택의 가장 구석진 부엌방,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며느리, 연화가 앉아 있었단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잃은 여인이었어.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망울은 명문가인 조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그녀에게 허락된 자리는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찬바람 드는 부엌 한 구석뿐이었어. 그녀의 손은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걸레와 차가운 물에 젖어 붉게 트기 일쑤였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벙어리 며느리라 수군거렸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그녀를 안주인이 아닌 그저 투명한 존재처럼 대하곤 했단다. 안방마님인 시어머니 조씨는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어. 그녀의 눈매는 깐깐했고 인매는 늘 불만스레 쳐져 있었지. 그녀에게 말을 못하는 며느리란 가문의 수치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과도 같았단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정성스레 달인 생강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조마님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인기척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담뱃대만 두드렸다. 연화가 조심스레 찻잔을 내려놓자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 조마님은 그제야 눈을 들어 연화를 노려보았지. 칠칠치 못하기는 귀한 찻잔 깨뜨릴 셈이냐. 몸이 성치 않으면 행동 거지라도 조심해야지. 연화는 죄송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실수처럼 비치는 듯 했단다. 그러던 중 가문의 가장 큰 행사인 조상님 제삿날이 다가왔어. 집안은 며칠 전부터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했지. 고소한 기름 냄새와 탕국 끓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는 제사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뒷마당에서 장작만 패야 했단다. 밤이 깊어 제사 준비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 부엌 찬장 위로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날쌔게 뛰어들었지. 그 순간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귀한 백자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내고 말았단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놀란 조마님이 부엌으로 달려왔을 때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깨진 백자 조각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는 연화만이 보일 뿐이었지. 조마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 2년 기어 이 사단 내는구나. 조상님 제사에 쓸 귀한 그릇을 깨먹다니. 네가 우리 집안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조마님의 고함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고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어. 연화는 손을 내저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쉰소리 같은 신음뿐이었지. 그녀의 절박한 몸짓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단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너 같은 재수없는 물건을 며느리로 둔 내 죄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조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등을 떠밀었어. 거센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는데도 말이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의 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반채꼬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자 세상에는 오직 바람소리와
연화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단다. 그녀는 닫힌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위로 그녀의 작고 초라한 발자국만이 외롭게 이어졌지. 갈 곳 없는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어둠뿐이었단다. 눈보라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연화의 가냘픈 몸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단다. 한양의 불빛은 이미 멀어졌고 그녀의 발길은 인적 드문 산기슭으로 향하고 있었지. 감각이 사라진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한기에 그녀의 의식은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어.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린 연화는 그만 눈밭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단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자 그녀는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아득한 생각에 빠져들었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 그때였어. 희뿌연 눈발 사이로 숯검댕이 묻은 거친 삼배옷을 입은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쑥 솟아올랐지. 산속에서 숯을 구워 파는 덕구라는 사내였단다. 그는 쓰러진 연화를 발견하고는 곰 같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를 안아들었어.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인 훈훈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단다. 눈을 돌려보니 천장은 낮고 벽은 그을려 있었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만큼은 더없이 따뜻했지. 그녀는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덕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단다. 그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 그의 얼굴 반쪽은 화상 흉터로 붉게 일그러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라 부르며 피하곤 했거든. 하지만 연화는 비명은커녕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단다. 그녀에게는 그의 흉터보다 얼어붙은 자신을 구해준 그 투박한 손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더 크게 보였던 게지. 덕구는 그녀의 반응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시선에 얼굴을 붉혔어. 이거 좀 드시오. 묽은 죽이지만 몸을 녹이는 데는 좋을 거요. 덕구가 내민 그릇에는 잣과 쌀을 대충 으깨 끓인 죽이 담겨 있었단다. 연화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인 뒤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넘겼지.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말 못하는 여인과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내.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묵묵히 채워주었지. 연화는 덕구가 숯을 구우러 나간 사이 빗자루를 들고 흙방을 쓸고 닦았어. 덕구는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산토끼나 도라지 같은 것을 구해와 연화 앞에 슬그머니 내려놓곤 했단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었어.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서로를 위하는 눈빛만으로도 좁은 숨막은 그 어떤 대궐보다 평온했지. 어느 날 저녁, 덕구가 나무를 하다가 옷소매가 찢어져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 그는 서툰 솜씨로 바늘을 찾으려 했지만 그 투박한 손으로는 바늘귀 하나 꿰기 힘들었지. 이를 지켜보던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옷을 받아들었단다. 연화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반죄꼬리를 열었어. 그녀가 바늘을 잡는 순간 주눅 들어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장인의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지. 호롱불 아래서 그녀의 손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어. 단순히 찢어진 곳을 깁는 것이 아니었단다. 연화는 찢어진 부위를 중심으로 붉은 실과 푸른 실을 교차시켜 마치 겨울나무 가지에 매화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한 술을 놓았어. 그 솜씨는 투박한 삼배옷 위에서도 영롱하게 빛을 발했지. 옷을 받아든 덕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단다.
아니, 이게 정말 내 옷이란 말이오. 마치 살아있는 꽃 같구려. 덕구의 감탄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 그 밤, 순마가는 호롱불보다 더 밝은 희망의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단다.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산골짜기의 수줍은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연화의 손끝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단다. 그녀는 숯을 팔고 남은 자투리천에 틈틈이 술을 놓았는데 그 솜씨가 날이 갈수록 신묘해졌지. 어느 장날 덕구는 숯찌개 한 구석에 연화가 밤새 수놓은 손수건 몇 장을 조심스레 챙겨놓고 마을로 내려갔어. 험상잇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가 펼쳐놓은 손수건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단숨에 붙잡았단다.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콧대 높은 비단 포목상이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어. 그는 흑투성이 지게 위에 놓인 손수건을 집어들더니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지. 그 손수건에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봉황 한 쌍이 날아오를 듯 꿈틀대고 있었거든. 이럴 수가. 이것은 평범한 자수가 아니다. 실의 꼬임이며 색을 쓰는 법이 궁중에서만 내려온다는 그 비법이 아니더냐. 포목상의 외침에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산속 숫쟁이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대감댁 안방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다. 뭐라, 벙어리 며느리가 훔쳐간 폐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조마님은 연화가 집을 나갈 때 챙겨간 것이라곤 낡은 반식꼬리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질투와 의심으로 눈이 뒤집혔어. 당장 채비를 차려라. 그 도둑년이 우리 가문의 가보를 팔아먹기 전에 요절을 내야겠다. 조마님은 건장한 머슴들을 대동하고 씩씩거리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 고요하던 산속 순막은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모른 채 마침내 조마님 일행이 순막 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양지바른 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어. 조마님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연화의 뺨을 올려붙였지. 이 배은망덕한 년, 감히 내 집 물건을 훔쳐다가 숫쟁이 놈이랑 놀아나. 연화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덕구가 황소처럼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단다. 이 무슨 행패여. 이 사람은 도둑질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요. 덕구의 우렁찬 고함에 머슴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조마님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어. 비키지 못해 전연이 만든 그 자수들은 우리 집안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것이니 다 내 것이다. 조마님은 연화가 쥐고 있던 수틀을 뺏으려 들었고 순막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품속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어. 바로 그때였어. 멈춰라. 이 무슨 소란이냐. 산천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무장한 포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막을 에워쌌단다. 그들의 맨 앞에는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포목상과 함께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암행어사가 말을 타고 있었어. 조마님은 관군을 보자 기고만장해져서 소리쳤지. 오, 잘 오셨소. 나라님들께서 이 도둑놈들을 잡아주려 오셨구려. 하지만 암행어사는 조마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에서 내려 곧장 연화 앞으로 걸어갔단다. 그는 떨고 있는 연화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물었어.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방금 수놓고 계시던 것을 잠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연화가 망설이며 수틀을 내밀자 어사의 눈빛이 번뜩였어. 그곳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꽃그림 같지만 빛을 비추면 숨겨진 문양이 드러나는 기이한 자수가 놓여 있었지. 그것은 조정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구 황후 마마의 인장을 숨기는 비밀 기술이었단다. 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황후 마마의 유언을 지킬 유일한 인장지기 인장. 쯔지를 이제야 뵙는구나. 그 순간 숲속의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조마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말았단다.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숲속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단다. 조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린 채 자신의 초라한 며느리와 어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 어사는 조심스럽게 수트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였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평범한 매화꽃인 줄 알았던 자수 뒤로 붉은색 황실 인장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 그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놓을 수 있는 황후의 권위를 상징하는 숨겨진 용의 문양이었지. 이 기술은 고 황후께서 아끼시던 궁녀에게만 전수된 비기미지다. 그 맥이 끊긴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구나. 어사의 엄숙한 선언에 조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단다. 아이고, 나라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벙어리 며느리인 줄만 알았지. 어찌 이런 귀한 분인 줄 알았겠습니까요? 조마님은 땅에 머리를 눕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녀의 오만하던 기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았지. 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조마님을 내려다보며 꾸짖었단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그 안에 담긴 옥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눈은 장님과 다를 바가 없다. 황실의 귀인을 박대하고 내쫓은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어사는 연화에게 정중히 제안했어. 부인, 이제 그만 궐로 가시죠. 부인의 제주라면 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된 삶을 끝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지. 조마님도 눈치를 보며 제발 따라가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단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 쪽이 아니라 숯검정이 잔뜩 묻은 덕구의 거친 손을 꼭 잡았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내 행복은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순막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단다. 덕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그 모습을 본 어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 진정한 보물은 화려한 인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그 마음 속에 있었군요. 어사는 조마님을 끌고 산을 내려갔고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단다. 그 후로 조마님은 가문의 명예를 잃고 쓸쓸한 노후를 보냈다고 전해져 반면 연화와 덕구의 순막에는 늘 봄날 같은 웃음꽃이 피어났지. 연화는 궁궐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술을 놓았고 덕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숫쟁이가 되었단다. 세월이 흘러 그 산골짜기에는 사시사철 꽃향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밤 내리는 눈처럼 소복하게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자, 밤이 깊었으니 이제 푹 자렴.